숫자부터 하나씩 보면요. 지난달 기준으로 40대 취업자는 615만 4천 명입니다. 1년 전보다 9천 명 줄었습니다. 이 감소 흐름이 2022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 한두 달 반짝이 아니라 41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1.2%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11월 기준으로 보면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왜 더 눈에 띄느냐면요. 이 과거에는 40대 취업자 비중이 50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에 두 연령대 비중이 같아진 뒤 2020년부터는 50대가 40대를 앞서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용과 소비의 중심축으로 불렸던 40대가 숫자상으로도 이 경제 허리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얘기대로면 취업자 수는 줄었는데 어떻게 고용률은 올라갔어요? 네, 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용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40대 인구가 더 빠르게 줄면서 통계 착시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80.7%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그래도 이 40대 일자리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이라는 게 취업자 수를 해당 연령대 인구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률을 보려면 취업자뿐 아니라 인구, 다시 말해 분모를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40대 인구를 보면요. 1년 사이 12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 감소 흐름은 2015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자가 늘어서 고용률이 오른 게 아니라 사람 수가 더 빠르게 줄면서 비율만 높아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산업 구조 변화도 겹쳐 있습니다. 40대 비중이 높은 제조업 취업자가 17개월 연속 줄어드는 가운데 AI 도입과 경영 효율화로 대기업 희망퇴직 연령도 40대까지 내려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40대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40대의 소비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네, 가장 많이 벌고 가장 많이 쓰는 40대가 흔들리면서 40대 소비 지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40대는 소비의 허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불리는지 통계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국민 이전 개정 자료를 보면요. 어릴 때와 20대 초반까지는 이 소비가 소득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 구체적으로는 28세 전후부터 이 소득이 소비를 넘어서면서 흑자로 전환됩니다. 이 흑자가 계속 커지다가 가장 이 정점을 찍는 시기가 40대 중반입니다. 국민 이전 개정 기준으로 보면 45세의 소득이 4,433만 원으로 정점을 찍고 흑자 규모도 1,700만 원이 넘어서 가장 큽니다.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지출도 많은 게 바로 40대인데요. 주택과 자녀 양육, 교육비 관련 지출이 이어지면서 40대는 위아래 세대를 함께 떠받치는 소비의 중심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고용이 흔들리면서 지출도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올해 3분기 소비 지출 증가율은 1.4%에 그쳤습니다. 2023년 2분기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40대의 고용 위축이 계속될 경우 내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소비의 주축이 50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상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핵심은 40대가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가 회사에서 공지 띄우는 속도보다 빠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아마존은 미국 창고 직원 60만 명 업무를 로봇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030년대 초까지 아예 시점까지 제시했습니다. 메타, 월마트, 유튜브 이런 대기업들도 AI 도입 전후로 수만 명 단위 감축을 이미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만으로 미국 일자리 11.7%가 AI로 대체 가능하다. 2030년이면 전체의 40%가
자동화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전망입니다. 산업 하나가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가 재편되는 규모인데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일자리가 지금 이 순간 해고 대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선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옵니다. AI가 한국 취업자 일자리 최대 74%를 대체할 수 있다. 초기 충격은 청년, 여성, 사무직, 판매직, 이후에는 제조 전문직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AI가 새로 만드는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기본소득 구상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10에서 20년 안에 일은 선택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AI가 생산을 하고 초과 이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은 AI가 만든 가치를 모든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아예 AI 토큰을 전 세계 시민에게 지급하는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앤드루 양도 미국 성인 전체에게 월 $1,000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앤드루 양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AI 기업에 과세하자는 겁니다. The CEO of Anthropic, Dario Amodei, just raised his hand and said, "You guys should tax us, the AI firms. And if you have an AI tax or a compute tax, you get to very big numbers very quickly." 실제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는 2026년 예산에 $750만 규모 기본소득을 정식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3,200가구에게 매달 $500씩 2년 동안 주는 시험 사업을 먼저 해봤는데 결과가 꽤 뚜렷했습니다. 긴급지출 해결이나 재정적 안정감 증가, 그리고 정신건강 개선 등 안전망 효과가 확인된 겁니다. 돈 주면 일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일자리 포기 현상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정규직 취업률, 즉 일자리의 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AI로 인해 전 세계 GDP가 7에서 14%까지 오를 수 있다. 경제적 파이 자체가 커질 거란 연구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거셉니다. MIT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는 단칼에 기본소득을 정치적 판타지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정책을 맡았던 데이비드 섹스는 테크 기업들이 일자리 축소로 욕먹기 싫으니까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AI 붐 이익은 거의 빅테크 몇 곳에만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기업은 오히려 이익 전망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수기업의 이익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고 한다는 건 당연히 쉽지 않겠죠. 결정적으로 완전 자동화 시점도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싸지지만 로봇은 지금도 여전히 비싸고 느립니다. 범용 로봇은 20년 안에 대량 상용화되긴 어렵다는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예일대에선 챗GPT 이후 노동시장의 급격한 교란은 관찰되지 않았다. 기술의 파급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AI가 정말 모두를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 만약 그 부가 생긴다고 해도 누가 돈을 갖고 어떻게 나누고 또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사람들은 정말 일 안 하는 사회를 원할까?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윤리, 사회 구조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AI가 바꿀 미래는 새로운 복지 시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수만 더 부자가 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사실 AI 성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고 어떤 사회를 선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인문계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문과 전문직 3대장으로 불리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청년들마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배출된 합격자 수가 포화 상태에 다다랐고 신입이 맡던 업무를 AI가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올해 9월 회계사 시험 합격자 1,200명 가운데 10월 말까지 수습기간을 배정받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는 전체의 40%에 달하는 443명입니다. 군 입대자, 복학해 구직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미지정 회계사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위원회는 실무 수습 규제 완화, 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한때 문과 자격증의 끝판왕이라고 불렸던 변호사 자격증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1,744명 가운데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신임 검사,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 비율은 2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251명은 중소형 로펌이나 기업 법무팀을 택하는데 이것도 경쟁이 치열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으며 취업 준비를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은 세무사들도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서 수습 자리를 얻지 못해 공공기관인 세무서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취업난이 심해진 이유에 대해 변호사업계의 경우 그동안 신입들이 했던 소장 초안 작성이나 법리 검토, 판례 찾기를 모두 AI가 대신 해주고 있어 수요가 줄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도 4대 회계법인이 회계와 정산자료 대조를 수행하는데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신입 일자리가 축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요 인력이 갈수록 주는 만큼 업계에선 합격자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여전히 3대 전문직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 수가 2023년보다 모두 크게 늘었는데 업무 현장에 AI가 공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새 은행권이 희망퇴직 연령이 많이 낮아지는 모양이죠? 예, 예전에는 임금 피크에 들어가는 55세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연령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40대 희망퇴직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좀 자세히 보면요. 신한은행은 내일까지 나흘 동안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요. 대상 기준이 예전보다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부지점장 이상 직원은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67년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고요. 여기에 4급 이하 일반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근속 15년 이상이고 1985년 이전 출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 1985년생이면 대부분 만 40세에 해당합니다. 리테일 서비스 직군은 기준이 더 낮아져서요. 근속 10년 이상이면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요. 하나은행 역시 만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1985년생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이 연말이나 연초에 희망퇴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은행권에서는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이 확대되면서 실제 이 짐 싸는 은행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 퇴직한 직원이 1,900명대였던 게 올해 초엔 2,300명대로 늘었습니다. 네, 근데 40대면 업무 노하우도 쌓이고 체력도 되는 한창 일할 나이인데 왜 벌써 나가라는 건가요? 네, 은행들은 이번 희망퇴직이 실적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이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차원이라는 겁니다. 은행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점포를 줄이고 있잖아요. 이 비대면 거래가 늘고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에 맞춰서 인력 구성을 효율화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주요 업무에서 70에서 80% 이상이 비대면으로 처리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인력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은행 내부 인력 구조 문제도 함께 거론됩니다. 중간 관리자가 많은 항아리형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조직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여기에 대응해 은행도 희망퇴직 대상 나이를 계속 낮춰온 겁니다. 다만 부작용도 분명합니다. 희망퇴직에는 법정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이 추가로 지급이 되는데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재무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실제로 신한은행도 이 출생연도와 직급에 따라 월 기본급 기준 최대 31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40대는 조직에서 경험과 숙련이 가장 많이 쌓이는 시기인 만큼 이 구간이 빠져나가면 업무 효율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투자은행이나 기업금융처럼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핵심 인력이 이탈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은행만의 얘기는 아닌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편의점 업계도 희망퇴직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는데요. 조직 슬림화 흐름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마트24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커리어 리뉴얼이라는 희망퇴직 프로그램 이름을 붙였는데요. 신청자가 현금 보상뿐 아니라 전직이나 창업 지원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세븐일레븐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단행했는데요. 대상자는 사원급의 경우 만 40세 이상 또는 현직급 8년차 이상이며 간부사원은 만 45세 이상 또는 현직급 10년차 이상입니다. 또 GS 리테일도 최근 이 만 46세 이상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편의점 4사 가운데 CU를 제외한 3곳이 희망퇴직을 진행한 겁니다. 은행이든 이 편의점이든 점차 희망퇴직 신청 대상의 연령을 낮춰서 조직을 가볍게 하고 인력 구조를 다시 정비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